소니와 닌텐도가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준비하던 그 무렵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의 예상외의 흥행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북미 시장 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비디오 게임기의 전설이자 전통의 강호였던 닌텐도의 게임큐브를 앞섰기 때문이었죠. 전체 시장에서 엑스박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약했으나 게임 산업이라는 시장의 미래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성과였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는 발매로부터 4달 동안 엑스박스의 성과를 지켜본 후 그 다음 단계를 기획하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행보는 그들을 게임업계에 진출하게 했던 주적, 소니에게 한 방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를 위해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세가 아메리카를 이끌었던 피터 무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영입하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을 뜨겁게 달궜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빛나는 별, 엑스박스 360입니다. 엑스박스의 후속작의 개발 이야기는 엑스박스가 발매된 2001년으로부터 1분기가 지난 시점인 2002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엑스박스는 발매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플레이스테이션2라는 기기를 능가하는 성공을 이뤄내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의 발매로 그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다음 세대의 기기를 소니보다 먼저 발매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박스보다 1년 반 먼저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2가 전세대의 기기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불러왔는지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엑스박스는 당대의 콘솔들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임기였지만 그만큼 제조 단가 역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부족한 경험과 콘솔 게임기 개발 지식 덕에 콘솔 게임기가 아닌 소형 컴퓨터를 만들어야 했기에 하드웨어 판매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텔제 CPU와 엔비디아제 GPU를 채택했지만 하락한 반도체 가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엑스박스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와 비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게임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을 깎아먹는 실패한 사업이 될 게 뻔했죠. 엑스박스의 차세대기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강력한 성능으로 한 발 앞서 나감과 동시에 제조 단가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말이죠. 엑스박스의 후속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트리니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머자나 제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내에서 진행 중인 같은 이름의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쪽이 이름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었죠. 엑스박스의 차세대기는 전세대와는 달리 게임에 특화된 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커스텀 CPU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CPU 제조사를 IBM으로 바꿔야 했죠. 이 결정이 프로젝트 제논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데 그 이유는 라이벌인 소니도 차세대 콘솔의 프로세서를 IBM에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인 플레이스테이션 3의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만 소니는 2001년경에 도시바와 IBM과 협업하여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사용한 프로세서의 개발에 4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었죠. 소니는 이때 IBM이 이 프로세서를 수정해서 다른 회사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2002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게 프로세서 개발을 의뢰하게 되죠. IBM은 이 프로세서의 생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던 플레이스테이션 3용 프로세서인 셀 엔진의 수정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IBM의 독단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의 차세대 프로세서의 정보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프로세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 360이 거의 동일한 게임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서는 플레이스테이션 2처럼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였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프로세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하게 되죠. 그 결과 3개의 코어를 하나로 묶어서 트리플 코어로 작동되는 파워PC 기반 설계 방식의 멀티코어 프로세서로 완성됩니다.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고 이는 후속 기종을 소니보다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결과를 이어졌기에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픽칩의 개발에도 이전 세대 엑스박스에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을 넘어선 낙품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세대에서는
그 경쟁사인 ATI에게 설계를 넘겼고 ATI는 엑스박스용 커스텀 GPU인 제너스를 개발해서 전달합니다. 이 그래픽 칩은 당시 PC용 그래픽카드에 없었던 신기술인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를 통합한 통합 쉐이더 아키텍처를 사용했죠. 덕분에 이번에도 엑스박스는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 단계 높은 그래픽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 메모리는 최초의 256MB를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지만 에픽게임즈와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요청으로 512MB로 증설했죠.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자사의 주력 서드파티였던 두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지만 이 선택은 훗날 엑스박스 360의 수명을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지며 7세대 콘솔 게임기 전쟁에 주도권을 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엑스박스 팀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고심하게 되는데 엑스박스 때와 마찬가지로 사내의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렇게 모집된 이름은 엑스박스 넥스트, 엑스박스 2, 엑스박스 FS, 넥스트박스 등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름은 쭉 넘버링을 이어나가는 엑스박스 2로 정하는 것이었는데 라이벌인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의 네이밍이 플레이스테이션 3였기에 한 세대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점을 누군가가 지적했고 이에 따라 완전하게 새로운 이름을 짓기로 하죠. 이 역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딩 팀의 과제가 되었고 전 방향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의미하는 엑스박스 360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엑스박스 360을 목표하는 바는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새로운 게임기의 컨셉이었는데 그건 소니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실현하는 거였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2로 DVD 플레이어 기능을 앞세워 성공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음악과 그림,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게임에서 특별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업적 시스템을 추가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죠. 업적 시스템은 도전 과제 혹은 트로피, 훈장 등의 단어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플레이어를 게임에 매몰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스포츠 게임에서 연승을 달성하거나 특이한 조건을 달성하면서 보스를 격파하는 등의 도전욕을 불러일으키는 과제들 말이죠. 물론 이런 도전 과제를 도입했던 게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대상을 모든 게임으로 넓혔다는 게 특징입니다. 플레이어가 엑스박스 라이브와 연동해서 도전 과제를 클리어하면 게이머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점수는 특별한 쓰임새는 없었죠. 하지만 이 숫자는 자신이 얼마나 게임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는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이머 점수가 높은 코어 게이머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엑스박스의 경쟁력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죠. 결국 엑스박스 360의 방향성은 온라인 기능을 탑재한 게임을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몇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삽입하는 걸로 결정됩니다. 빌 게이츠는 이번에야말로 엑스박스 360이 윈도우로 구동되는 멀티미디어 기기가 되기를 원했지만 엑스박스 팀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죠. 전세대 엑스박스가 상당히 높은 판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저렴한 판매가가 원인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진 이 기기를 콘솔 가격 경쟁 때문에 $299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기 때문이죠. 엑스박스를 한 대 팔 때마다 마진은커녕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매년 $10억 가량의 적자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기의 발매가를 $399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서 기기 판매 시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죠. 콘솔의 가격을 올리면서 기본 설계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하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엑스박스의 패드에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서 무선 컨트롤을 실현했다는 점인데 이 역시 대단한 혁명이었죠. 스티브 발머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엑스박스 360의 발매를 2006년 정도로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와 디바이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로비 바흐는 경쟁 기종인 플레이스테이션 3가 2005년 말에는 발매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엑스박스 360도 최소 2005년에는 발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스티브 발머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에 로비 바흐는 그 시간을 자신들이 단축해 보이겠다면서 피터 무어에게 2005년까지 기기 설계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죠. 하지만 이 지시가 훗날 어떤 사태를 부르게 될지 로비 바흐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박스 개발팀은
IBM의 협력으로 상당히 빠르게 메인 프로세서를 완성했는데 그게 2005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칩의 개발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첫 실물을 받아든 것은 2005년 10월이었죠. 엑스박스 360은 2005년 11월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메인 시스템을 이루어야 하는 그래픽 칩을 받아든 게 발매 한 달 전이었던 겁니다. 당연하지만 개발 킷조차도 최종적인 스펙을 갖추고 배포되지 않았으며 전체 기판의 설계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덕분에 기판의 설계와 제작,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이걸 달성한 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해 한 달 반, 약 40일 정도였습니다. 엑스박스 360은 전 세계 동시 발매를 노리고 있었고 첫 출하 수량의 목표치는 300만 대였지만 이걸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테스트는 간이식으로 끝내서 넘기고 우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이 늘어났죠. 덕분에 목표치였던 300만 대는 고사하고 출시일까지 밤낮 없이 생산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150만 대가량의 재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의 엑스박스 360을 동시 발매한다는 계획을 접고 2005년 11월 22일에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다음 12월 2일에 유럽, 12월 10일에는 일본으로 점진적으로 하드웨어 출시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1년 전 연말에 7세대 휴대용 게임기 시장이 열렸듯 그로부터 1년이 지나 7세대의 콘솔 게임기 전쟁이 새롭게 개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엑스박스 360은 콜 오브 듀티 2와 피파 축구를 앞세운 런칭 라인업을 선두에 세우고 가장 먼저 7세대 콘솔 게임기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런칭 소프트들이 매끄럽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본체의 출시 일정을 앞당김으로 인해 주력 타이틀이 되어줄 대부분의 게임들, 특히나 데드 오어 얼라이브나 엘더 스크롤의 신작, 기어 오브 워 같은 게임들의 출시는 앞당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콜 오브 듀티 2와 피파 2006을 제외한 타이틀들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타이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박스 360은 대단한 판매량을 세우면서 히트했는데 그 이유는 2005년 E3에서의 소니의 발표 때문이었죠. 소니는 E3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내년에 발매될 것이며 그 가격은 59,800엔, 하드디스크 증설 모델은 73,000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식 발매가는 499달러와 599달러로 정해졌는데 사람들은 부족한 성능의 게임기를 웃돈을 주고 살 생각이 없었죠. 엑스박스 360은 순조롭게 팔려나갔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3를 발매하기도 전에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들은 이 순간 이겼다라고 생각했고 이번 세대에서 소니를 넘어서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죠. 방금 전에 제가 엑스박스의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없었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테스트가 간이식으로 진행되었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 많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겠죠. 초기 엑스박스 360의 완성품을 제조하던 시기의 제조 수율은 놀랍게도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완성된 제품들의 불량률이 5에서 10%나 될 정도였는데 재고 확보에 너무 바쁜 나머지 이들은 이 불량품의 하자를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불량품들의 숫자는 60만 대를 넘어서고 있었고 초기 판매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한숨 돌리고 나서 검수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품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량품을 점검하지 않았던 이 한 달 반의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납품했던 수많은 엑스박스 360들이 기이한 붉은 빛의 원을 그리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통칭 RROD 또는 레드링이라고 불리는 역대 최악의 리콜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6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엑스박스 360 본체가 기이한 방식으로 전멸하면서 그대로 게임기가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불량품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는 머자나 대다수의 엑스박스 유저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머자나 이게 모든 엑스박스 360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가 발생하는 기기를 신고하면 새 기기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엑스박스 360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3번, 4번 이상 교환받은 사람도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터 무어는 내부적으로 이게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낼 수 없었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납을 받은 엑스박스 360의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이익의 급급에서 문제투성인 이 콘솔을 그대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엑스박스 360의 생산 라인은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 멈추게 되었고 2006년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었죠. 그리고 2007년이 되어서야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픽 칩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면서 내부에서 납땜이 끊어지는 냉납 현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문제는 그 전까지 팔려나간 모든 엑스박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엑스박스 360을 교체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죠. 피터 무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급자인 로비 바흐에게 전달했지만 로비 바흐 역시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해결법을 알아냈다는 보고를 올리죠. 스티브 발머는 두 사람을 불러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피터 무어는 스티브 발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죠. 지금 엑스박스에는 결함이 있고 당장 회수해서 수리나 교체를 한 뒤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엑스박스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피터는 그 뒤에 떨어질 불호령에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1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시하게 피터의 예상과는 달리 스티브 발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요청을 인가했습니다. 피터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어깨를 으쓱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그냥 해. 방법을 찾았잖아. 손해 좀 보지 뭐.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문제로 인한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리콜을 받은 엑스박스 360의 총 대수는 약 200만 대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대 최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던 레드링 이슈는 이렇게 해결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가지를 얻었죠. 바로 엑스박스를 사랑하는 게이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 그리고 엑스박스라는 브랜드 말입니다. 이로 인해 엑스박스 360은 레드링 이슈를 성공적으로 이겨냈으며 그간 준비했던 대작 타이틀들이 발매되며 다시금 팔려나가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도 엘더 스크롤 오블리비언이나 콜 오브 듀티 같은 명작들이 엑스박스 360으로 발매되었지만 레드링 이슈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발매된 게임들은 엑스박스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 9월에는 헤일로 3가 발매되면서 그때까지 엑스박스로 발매된 게임들 중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게 되죠. 헤일로 3가 불러온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준이었는데 예약 단계에서 이미 밀리언셀러를 넘어섰습니다. 발매로부터 고작 2달 만에 400만 장을 판매했으며 엑스박스 타이틀 중 최초로 플래티넘 셀러, 즉 10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죠. 더욱 고무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플레이스테이션의 킬러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GTA를 엑스박스로 가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GTA 신작인 4편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로 동시 발매되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433만 장이 판매된 반면 엑스박스에서는 무려 1110만 장이나 판매되었죠. 엑스박스 라이브를 앞세운 강력한 온라인 게임 환경과 그래픽 표현 능력은 플레이스테이션 3보다 한 수 위라는 게 증명되었기에 대부분의 서양 게임사들은 플레이스테이션 3를 독점 타이틀을 내기보다는 엑스박스와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엑스박스 360과 플레이스테이션 3의 프로세서가 근본적으로 같은 설계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게임기로 동시에 발매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엑스박스 360이 기본 성능이 높은 데다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였기에 엑스박스용을 메인으로 제작하고 플레이스테이션 3로 같은 게임을 마이너 이식하는 식으로 발매하는 게 훨씬 개발이 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엑스박스용 게임들의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3로 발매된 소프트웨어보다 엑스박스 360으로 발매된 게임이
훨씬 많이 팔렸다는 사실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게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3를 우선시했던 제작사도 있었지만 엑스박스를 우선했던 제작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똑같은 노력을 투자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엑스박스 360의 개발을 굉장히 선호했죠. 그 결과 엑스박스에서 22개에 불과했던 밀리언셀러 타이틀이 엑스박스 360 시절에는 59개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엑스박스 360이라는 하드웨어도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또한 개발 초기의 구상대로 엑스박스 360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피터 무어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EA로 이직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으로 엑스박스 팀의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전 EA의 사장인 돈 매트릭이었죠. 돈은 엑스박스가 단순히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음성 채팅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누릴 수 있는 기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은 넷플릭스에 연락했고 넷플릭스가 여러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권유했고 그게 곧 현실이 되었죠. 그 결과 사람들은 엑스박스를 이용해 넷플릭스를, 유튜브를, 스포츠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개념은 금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엑스박스 360의 성공을 불러온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엑스박스에 연결해서 음성과 동작을 인식하는 주변 기기인 키넥트의 등장이었습니다. 2006년 연말에 이 세상에 위라는 게임기가 등장했고 이 게임기가 전 세계에 던져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따라잡지 못한다면 힘겹게 소니로부터 빼앗은 정상의 위치를 빼앗기게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을 따라잡으면서도 닌텐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꺼내는 것은 위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색다른 길을 향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모션 센서를 활용한 키넥트였습니다. 키넥트의 등장으로 엑스박스는 북미 지역의 가족 전부를 게임기 앞에 앉혀놓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키넥트와 엑스박스 360의 판매량이 함께 늘어났죠. 키넥트를 앞세운 게임인 키넥트 어드벤처는 2,4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엑스박스 360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웨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2001년부터 게임 산업에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드디어 게임 산업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고 단순 하드웨어 판매량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 3와 거의 동률을 기록했지만 압도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드디어 게임 산업에서 소니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업계에 진출한다고 선언하고 엑스박스 팀이 쪽방에서 최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던 때로부터 10년 만에 이룩한 쾌거였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콘솔 게임기의 자리는 엑스박스 360의 것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를 거실에서 쫓아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박스 360은 엄청난 혁신을 불러온 게임기였지만 시장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 닌텐도의 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싸다는 단점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엑스박스가 비싼 게 아니라 단순히 위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게임기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엑스박스 360의 가격은 초기형이 $399, 2010년에 발매된 S가 $299였으며 키넥트를 구매하면 추가로 $150를 지불해야 했죠. 그러나 위는 전체 모듈을 구입하는데 $250면 살 수 있었기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엑스박스 360에서 판매된 타이틀의 대다수가 1인칭 슈팅 혹은 3인칭 슈팅 게임이었다는 점입니다. 엑스박스 360으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59개의 타이틀 중에서 절반 정도인 27개가 슈팅 게임이었는데 이는 엑스박스의 주무대인 북미 지역에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어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이것이 초기에 플레이스테이션 3와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판매량을 벌려놓고도 나중에 추격을 허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부터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되는 게임이 많아졌기에 소프트웨어 판매량에서는 우세를 점할 수 있었지만 그건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꼭 엑스박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죠.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연결되지만 역시나 전 세대와 동일하게 북미 이외의 시장에서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엑스박스 360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콘솔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죠. 초기에 발생한
레드링 현상을 비롯해 게임기가 DVD를 손상시키는 문제 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엑스박스를 선택하는 걸 망설이게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선호하던 게임들의 속편들이 대부분 다른 기종으로 발매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엑스박스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했죠. 최종적으로 7세대의 누적 하드웨어 판매량은 닌텐도의 위가 1억 163만 대, 플레이스테이션 3가 8,740만 대, 엑스박스 360이 8,600만 대를 기록했고 서로 비슷한 시장 점유를 가지는 가운데 닌텐도가 약간의 차이로 1위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엑스박스 360은 HD로 구현되는 게임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콘솔이며 이 기기가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며 그들이 이룩한 기술적 성취나 발매된 게임들의 질 역시 굉장한 수준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혁명적인 기기였습니다. 콘솔에서 고화질의 그래픽과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걸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콘솔을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기기가 아니라 TV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게임도 즐기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허브로서 재구축했고 이는 게임 산업 전체를 확장시켰죠.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 디지털 배급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표준점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엑스박스 360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공적인 데뷔에 이어서 비로소 그들이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레드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수년간 엑스박스 360을 기다렸던 게이머들의 기대를 배신하기도 했지만 개발진들의 노력과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영진의 결단으로 신뢰를 회복하기도 했죠. 이 시대에 엑스박스로 발매된 수많은 게임들이 가져다준 기술적 혁신과 온라인 게이밍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엑스박스 360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 미래로 가는 문을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대한 도전 엑스박스 360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